전형적인 해결책인 약물요법과 수술, 일반적인 전적적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말하는 거죠. 이 책을 15장까지 읽고 난 지금쯤이면 약을 먹어서 해결할 수는 없나 하는 의문들이 들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일신류의 저항성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과 그로 인한 합병증까지 생각한다면 약물과 수술을 통한 해결책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약물요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증상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가 인슐린 저항성 환자에게 처음으로 권하는 치료 방법은 약물이다. 안타깝지만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의사는 환자를 대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시간을 향약과 약물의 기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을 공부하는 데에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더구나 환자들도 힘들게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약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편을 선호한다. 하지만 약물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문제를 완벽하게 교정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렇더라도 어떤 의학적인 선택이 가능한지를 알아두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220쪽의 표는 주요 약물의 작용 방식, 그에 따른 위험을 개설하고 있다. 그리고 각 치료 방법이 부작용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토대로 내가 매긴 등급도 표기되어 있다. 식이와 운동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면 이런 치료법을 의사와 논의해 보는 것도 좋다. 비만 대사수술. 비만 대사수술은 195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서 상당한 체중 감량과 인슐린 민감성을 비롯한 모든 대사 요인을 개선시키는 여러가지 수술법을 포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수술은 비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나 인슐린 저항성과 같이 비만 합병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시행이 된다. 이런 모든 수술은 위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위의 크기를 위절제술, 일부는 위장의 해부학적인 구조까지 바꾼다. 위우해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수술 후에 6개월 내에 잦은 부작용을 겪는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환자들은 수술 후에 심한 설사, 감염, 탈장, 비타민 결핍 등의 신체적인 부작용 외에 자해와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합병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건강한 장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된 이런 수술은 대사기능의 통제가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비만 대사 수술은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 주요 약물은 이런 것이 있다. 글로플러진 약물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통해 배출함으로써 혈액을 재흡수하는 것을 막아서 혈당을 낮춘다. 이때 혈당이 떨어지면서 혈중 인슐린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체중 감소와 혈압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치아 졸리딘디온 등등 이 계열의 약물은 지방세포를 분절시키고 세포수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포도당, 더 많은 지방세포로 들어가게 하여 혈당을 낮춘다. 이런 약물은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긴 하나 인슐린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대신에 인슐린을 이용하는 지방세포의 수를 늘려서 그 효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킨다. 설포닐 유리아계 약물은 이 계열의 약물은 이리적으로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인슐린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중 인슐린 농도를 높여서 환자의 혈당 수치를 정상에 이르게 한다. 이 약물은 특정한 신경학적인 상태를 치료하는 데 유용하다. 메트포르민 같은 계열은 직접적으로 근육과 간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 혈당과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낮춘다. 2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으로 유발되는 모든 질환, 특히 당성 난소 증후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아스피린 항염 효과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킨다. 염증을 치료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위험을 낮추고 제2형 당뇨병과 축산경화 또 급성혈관 질환의 발생을 막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있는 중에서 다시 글로퍼리진의 작용 원리는 모든 혈당은 신장에서 걸러져서 혈액으로 재흡수, 혈당 수치가 높은 수준에 이르면 신장은 모든 포도당을 재흡수하지 못해 소변을 통해서 일부 보내게 된다. 글리폴리진은 약물은 포도당을 혈액으로 되돌려 보내는 신장의 능력을 차단함으로써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정지시킨다. 그럼 부작용은 있나요? 소변량의 증가로 인한 탈수 위험이 증가하고 소변 내의 포도당이 박테리아 먹이가 되면서 여러 감염 위험이 있고 방광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제한적인 증거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치아졸리디진은 이런 약들은 거의 항상 체지방을 증가시키므로 몸 전체의 관점에서는 좋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폰을 유래하는 심혈관 질환, 복통, 두통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오히려 있다라는 거고, 메트포르민은 사소한 부작용, 위장 오심 등등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아스피린은 연구에서 고용량에 사용되었으나 용량을 낮춘 여러 연구는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효과를 오래 지속되지 않고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은 수술 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전체 환자의 25%가 수술 후에 빠진 체중을 회복했으며 체중이 돌아오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다른 질환이 돌아오기도 한다. 우울증이나 중독 행동과 같은 특성을 통해 환자가 다시 살이 찔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예측할 수가 있다. 다음의 표는 이런 상담 비만 대사 수술요법에서 위우회술은 수술 효과는 위우회술은 인슐린 저항성과 제2형 당뇨 이렇게 연관이 이런 급속한 개선 이후에 상당한 체중 감량이 뒤따르기 때문에 체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이 항상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작용 원리는 뭘까? 위의 최상단에 외과적으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소장과 이 주머니를 바로 연결시켜서 위의 대부분의 소장의 시작 부분인 십이지장을 우회시켜 결과로 먹는 양이 제한되며 장의 소화 흡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따라서 이 수술의 주요 효과는 먹는 음식의 양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은 모든 비만 대사 수술의 신체적인 부작용에는 심한 설사, 탈장, 비타민 결핍이 있는데 우울증과 자해를 비롯한 심리적인 합병증과 전체 환자 중에서 약 25%는 수술로 감량한 체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이 찌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다른 질환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우회해서 하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밴드 수술은 어떨까요? 이것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는 거고 조절 가능한 밴드를 이렇게 연결해서 모든 음식은 정상적으로 소화 흡수가 되기는 하는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인슐린 민감성 개선과 체중 감소 효과도 가장 낮다라는 거고, 위 소매 절제술은 위의술의 축소 버전이다. 위의 상당 부분을 제거한 뒤에 남은 부분을 좁은 튜브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위의술보다 합병증은 적지만은 위밴드 수술보다는 많다. 위의술보다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체중과 인슐린 민감성의 변화는 위의술과 매우 비슷하다. 한번 수술한 뒤에는 원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없다면 최대 30%는 감량 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완전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생활은 그럼 어떻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한 만성 질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을 실행을 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나? 이제 당신도 알다시피 효과적인 방법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이프 스타일은 담배를 끊거나 또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또 저항성을 비롯한 모든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신체 활동과 식습관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을 파악한다. 어떤 여정이든 시작하려면 우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거나 예방하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깨우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인슐린 저항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혈당처럼 집에서 체위를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혈액 검사가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포도당 수치는 공복 혈액 검사로도 알 수가 있지만 인슐린 수치를 알려주는 혈액 검사는 거의 없다. 다행히 몇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의사에게 인슐린 혈액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 검사는 보험 적용이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옵션인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려줄 것이다. 인슐린 검사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병원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기 쉽지 않다면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직접 검사. 안타깝게도 관심의 초점이 너무 오랫동안 포도당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으로라면 혈중 인슐린 수치는 혈액 1ml당 6 마이크로 유닛 이하여야 한다. 6 이하여야 한다. 평균적인 인슐린 수치는 8에서 9 마이크로이지만 이 경우에는 평균에 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인슐린 수치가 8인 사람은 5 마이크로 유닛인 사람에 비해서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배나 높다는 거고, 자 이렇게 이상과 이하 7에서 17 마이크로 유닛, 그러면 6 이하 또 7에서 17, 18 이상 공복 인슐린 수치만 얻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시 혈당 수치를 측정해 보라. 이를 통해서 HOMA 생체 항상성 모델 평가 점수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 모두를 고려하는 유용한 공식이다. 동전의 양면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인슐린만을 보는 것보다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준다.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된다. 포도당. 아직까지 합의된 바는 없지만 1.5를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며 3이 넘으면 대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 불행히도 공복 인슐린 수치에도 한계가 있다. 공복 인슐린 수치는 정상이지만 식이포도당에 대한 인슐린 반응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의사나 연구에 도움을 받아서 75g의 포도당에 들어있는 물 한 컵을 마신 뒤에 3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체열한다. 인슐린을 면밀히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이 방법이다. 인슐린 수치가 30 되었을 때 최고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민감성이 높다. 짠, 이렇게 양호 주의 문제, 양호 주의 문제. 빨간색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지.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서 120분의 최고조에 이른다면 이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인슐린 저항성이며 정상이보다 2형 당뇨병 발병의 가능성이 15배 높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2형 당뇨병 환자이고 인슐린을 처방받았다면 이를 인슐린 투여량도 변화의 징후로 추적해야 한다.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준 후에는 인슐린보다 민감해져서 기존의 인슐린 투여량이 과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한다. 식단의 변화를 주면 다양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어떤 연구 과정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투약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인슐린이 쉽게 측정할 수 없다면 몇 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 혈압을 측정하라. 인슐린 수치를 낮추면 혈압도 며칠 안에 낮아진다. 둘째, 케톤을 측정한다. 케톤 측정기를 구입하면 간접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시기가 간에서의 케톤 생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이런 케톤 생성 과정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이다. 몸이 지방을 높은 속도로 사용해서 지방이 케톤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케톤은 체내, 특히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호흡과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케톤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가장 비싸긴 하지만 정확한 방법은 한 장당 $1 정도 하는 케톤 시험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비용이 싼 방법은 소변 시험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시험지 한 장은 몇 센트에 불과하다. 마지막 방법은 호흡 케톤 분석기로 이는 비용 면에서 소변 케톤 테스트와 혈중 케톤 테스트의 중간 정도이다. 모든 방법에는 고려해야 할 장단점이 있다. 목표는 시작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슐린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으며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인슐린 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라면 변화, 특히 먹는 음식과 먹는 빈도의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한다. 인슐린 수치가 높다면 당장 오늘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다음 끼니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라.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운동은 14장에 봤듯이 우리 근육 운동을 하자. 어떤 종류 유산소 운동이든 웨이트이든지 운동을 하자. 운동 습관을 들 때 상황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하도록 한다. 유산소 첫째,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 실용적이고 유익하는 방법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복합적으로 덤벨을 올렸다 다양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 둘째는 체육관에 갈 수 없다면 집 주변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한다. 셋째는 웨이트 트레이닝 이용은 누구에게나 유용을 하다. 친구 팔뚝에 밥 먹여주나? 이두근 또 삼두근만을 단련시키는 운동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 할애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동안에 이런 근육들이 운동이 되게 하라. 어깨와 가슴이 허약한 상황에서 삼두근만 강하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땅을 딛고 일어서는 데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팔 운동만 하는 사람들은 드는 운동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그저 근육 자랑이나 할 뿐이다. 팔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시간이 있다면 다리와 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됐다. 운동을 얼마나 자주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6일간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하루는 온전히 휴식함으로써 신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아침, 오후, 저녁 운동에는 다른 특별한 효과는 없다. 그렇지만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기가 힘들고 따라서 보다 꾸준하게 운동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운동의 강도는 어느 정도, 운동의 강도는 지속성을 비롯해서 애쓰지만 공강도 훈련을 실시할 때 쉬운 것부터 하고 유산소 운동의 경우는 그저 운동을 활기차게 하는 것만으로 고강도 운동이 되어진다.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강도를 높이는 일의 가장 큰 혜택은 각 운동 유형을 다른 유형과 유사하게 만들어준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동안에 높은 강도로 인터벌 운동을 실시한다면 사용되는 근육을 더 많이 지치게 만들고 더 많이 강화할 수 있는 것처럼 세트 간의 휴식 시간을 짧게 하면서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면 심장과 폐를 강하게 압박하여서 단련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시기는 어떻게요? 라이프 스타일에서 저항성, 탄수화물 제한, 단백질 우선, 지방을 채우고 시기를 보자. 이렇게 해서 운동에는 변화가 없었고 칼로리 제한이 없었으면 놀랍게도 약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식이 조언을 따른 것만으로 제2형 당뇨병은 사라졌다라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제한하라. 탄수화물. 자, 이렇게 탄수화물은 인슐린 급증을 촉구하는 반면에 단백질은 중간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식이지방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이런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고 과일과 채소의 경우에 탄수화물과 영양소의 균형을 찾도록 한다. 영양이. 그래서 호박이나 감자, 전분이 많은 채소,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와 같이 당이 많이 함유된 과일은 피하도록 한다. 당이
바나나, 파인애플, 사과 같이 당이 많은 거, 채소, 호박이나 감자, 전분이 많은 거, 좋은 과일은 자, 탄수화물이 많다. 수치가 양배추도 탄수화물 수치가 높네요. 컬리플라워, 양파는 양파가 왜 이렇게 탄수화물이 높나요? 그다음 라즈베리, 단백질 함량은 가장 높은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시금치가 높군요. 지방의 수치는요, 라즈베리가 가장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자, 인슐린 진화적인 식이 변화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두 가지 자료가 있다. 식품 15 이하는 좋다. 비전분 채소 30까지는 좀 요구르트, 또 30 이상은 빵 같은 거 위험하고, 달게 먹지 말라. 인슐린 민감성 강화 영양 계획에는 설탕을 제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에나 다양한 형태로 설탕이 존재한다. 사탕수수든 설탕이든 사탕수수 주스이든 액상과당이든 현미 시럽이든 모두 똑같은 쓰레기다. 가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버전으로 구할 수가 있다.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소스, 드레싱, 케첩, 땅콩버터 등에 주의를 기울여라. 음식에 설탕이 많이 든 것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디저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것으로 만들거나 구입하는 방법을 찾을 것을 권한다. 탄수화물은 현명하게 소비하라. 탄수화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량 영양소이며 자연적일수록 몸에 좋다. 과일은 갈아서 마시지 말라. 과일은 먹었을 때 그러니까 갈아서 먹지 말고 더듬고 줄제 천연과일 섬유질의 존재는 과일에 대한 인슐린 반응을 극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발효식품을 이용하라. 가능하다면 김치, sauerkraut 이런 것들을 먹을 필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식사를 하기 전에 애플 사이다 식초를 1큰술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애플 사이다 식초. 그래서 발효식품의 혜택은 문명이 이룬 거의 모든 면에서 축복이다. 발효는 당을 소화시키고 사는 이렇게 해서 사는 시큼한 맛, 때로는 알코올 생산한 박테리아가 관여해서 세균이 곡식 같은 음식을 발효시킬 때 그들은 지방이나 단백질이라는 전분을 먹는다. 그렇다. 세균을 먹이는 포도당이다. 발효 과정에서 세균의 전분을 소비하므로 우리가 이 땅의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음식이 혈당과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발효 음식을 섭취할 때 두 가지 인슐린 민감성 강화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세균 활성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애플 사이다 식초는 대단히 효과적인 발효식품이다. 사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당 수치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저녁에 애플 사이다 식초 2큰술을 먹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도움이 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애플 사이다 식초 2큰술과 물 한 잔을 마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서나 쉽게 발견되는 속효성 효모근 대신에 천연 세균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빵을 부풀게 만드는 사워도우는 서구에서 발효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다. 사워도우 빵을 구입하지 마트 같은 데는 세심하게 주의를 가짜가 많다. 가짜. 요거는 우리 식단에 아직 남아있지만은 발효 요건 소밀크. 또 주의할 것은 신우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 재료 목록에서 거의 사라진 것인데 다행히 다양한 종류 개표가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서구와 달리 동양의 요리법에는 발효 음식이 건강에 주는 혜택이 잘 유지되고 있다. 김치 같은 것이 좋고 또 홍삼이나 된장 같은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식초를 생각을 해보자.